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정치인싸 잘 듣고 있다고 꼭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낙준연대 이야기 해본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1부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낙준연대라고 하니까 낙석연대라고 저희 아니, 저작권자가 여기 네. 있어요. 아니요, 저는 낙석연대. 낙석연대라는 표현은 안 썼고 낙석주의 뭐 이번 이런 거. 총선에서 가장 양당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낙석주의다. 아니 말이 되긴 되더라고요. 대상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뭐 각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의석수가 있을 텐데 그 의석수의 상당수를 가져가는 게 제3지대가 될 거기 때문에 낙석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낙석 연대가 성사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는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개혁신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다른 창당 준비 세력보다 제일 높게 나오는 게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도 어제부로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하루에 몇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당비 약정해 주신 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스스로 막 저희는 최소 당비가 월 2,000원인데 2,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스스로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5,000원, 10,000원, 몇만 원씩 이렇게 약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이 많은 돈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아직 창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20일쯤 창당이 되면 당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부족한 거는 단 한 가지. 배지가 없어요. 배지가 영입이요?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뭐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만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보다는 원칙과 상식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하고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칙과 상식 쪽에 지금 3분 계시잖아요. 근데 조만간 한 분 정도가 더 합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원칙과 들었거든요. 상식에. 네. 그렇게 되면 그쪽이 소위 값어치가 훨씬 비싸지겠죠. 4명이 되고 2월 15일 기준으로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그때 몇 석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예우해 드리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켜봐야죠.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2월이 경상보조금이고 3월이 선거보조금이기 때문에 예. 3월이 더 중요합니다. 3월이 중요합니다. 그렇긴 해요. 너무 재무적인 이슈를 얘기합니다. 역시 다시 살림살이를 낙준연대 챙기십니다. 얘기를 좀 돌아오면 아까 김지섭 위원장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둘이 합친다고 1+1이 2가 되는 계산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준석은 좋은데 이낙연은 싫고 반대로 이낙연은 좋은데 이준석은 싫고 뭐 이런 이제 또 민심이 있을 수도 근데 있잖아요. 이제 저도 뭐 다들 만나는 봐봤어요. 뭐 이준석 대표도 만나보고,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났고 천하람 위원장도 만나보고, 뭐 이낙연 대표도 만나보고, 아까 뭐 박원석 의원님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삼지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칙과 상식 분들 다 만나봤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명제는 정확합니다. 삼지대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주도권 싸움을 비춰지면 그건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낙연 대표께서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그리고 요즘 보이는 템포나 이런 거 저도 평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조언을 드린 것은 조금 템포가 빨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개혁신당에 속도. 비해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다음에 예전에는 너무 엄중낙연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걸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네. 조금을 탈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걸 갑자기 바꾸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겠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템포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는 어떤 뭐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어찌 보면 지도자급의 어떤 분들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세 분이 저는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양보할 거 양보하고 충분히 저는 결합의 요소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각자 갔을 때는 정말 이게 미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기대하건대
이게 정치 세력 간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1+1이 2가 아니고 1.5, 뭐 0.8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된다고 하면 1+1이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반윤 반명 연합의 제3지대 이런 걸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어떠한 가치를 붙일 거냐의 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연합 정당 하면서 뭐 지역 소멸 뭐 그거 다들 얘기하십니다.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 불평등 이런 거 주로 얘기하는데 정치 개혁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다당제 연합 정치에 늘 문제 의식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보스들 간의 합종 연행이 아니라 제도로서 보장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단체장 결선 투표제, 대선 결선 투표제, 뭐 준연 동형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얘기한 선거연합 정당이 가능하도록 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새로운 선택 같은 데서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죠. DJP 연합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 낙준연대, 낙석연대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가치를 아마 내세울 개연성이 클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민생 정책 몇 개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결합도가 떨어지거나 다른 당과의 변별성을 내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중에 지금 더 누가 더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더 힘이 센 쪽. 원칙과 상식이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 있네. 네, 현역이 왕이죠. 아니 거기는 배지는 있습니다만 지지도는 매우 좀 그쵸. 안 잡히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건 역시 국민의 지지예요. 그걸 당해낼 방법은 없어요. 지지율이 깡패죠. 네, 정말 말씀 그대로 네. 지지율이 깡패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쪽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정말로 완벽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리더십 갖고는 화학적 결합까지 이르기가 어렵고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걸 다 아울러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그게 제1 덕목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예. 반성이 되네요. 제 발언에 힘이 없는 게 결국 지지율이 부족해서인데 더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뭐 농담처럼 키를 원칙과 상식이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원칙과 상식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언론 보도에서 이낙연 대표의 대선 출마와 관계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측이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낙연 대표 측이 제가 보도로서 확인한 것은 이낙연 대표 쪽에서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느냐라는 예. 걸 확인해 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었었다. 원칙과 없었다. 상식과 이낙연 대표 측이 지금 뭐 협상을 하는 통로에 계신 분한테 뭐 확인해 봤더니 원칙과 상식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저도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대권 불출마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원칙과 상식의 생각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그 세 분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신당으로 들어가 버리면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약간은 지금은 원칙과 상식이 자신들이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했던 비판점이라든지 민주당이 좀 개선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더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한 어찌 보면 세력이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원칙과 상식이 먼저 하는 걸 지켜보고 우리도 같이 나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영찬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칙과 상식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는 뭐 네 분이 다 이제 탈당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 현 변호사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이 시기가 좀 공교롭게 겹치면서 이것 때문에 당에 잔류하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비락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윤영찬 의원 쪽에 제가 계신 분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예. 상당히 괴로워하시더라. 진짜 혼자 술 드시면서 정말 너무 뭐 답답해가지고.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정말 또 다른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과거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설득을 그분들도 하셨고 또 본인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슈가 터지면서 약간 뭐 오해받을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윤영찬 의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솔직히 윤영찬 의원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 원칙과 상식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탈당을 시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이게 바로 탈당하는 날 30분 전에 나머지 분들한테 통보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미리 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나는 민주당에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원칙과 상식과 하나하나 다 모든 스텝을 같이 맞췄으면서 30분 전에 나는 안 나갈 거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뒤통수 아니, 맞은 느낌이 그 얼얼하겠죠. 전날 이현우 의원님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그 전날에도 의원실에서 진짜 네 분이서 모여가지고 세 분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계속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하고 간 줄 알았더니 밤새 이제 또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안 했어야 될 선택을 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다음 뭐 어떤 의석을 자기가 배지를 달든 안 달든 간에 같이 하기로 행동을 했다고 기존에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안 되더라도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갔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는 잔류였다고 여기서 생각해요. 잔류한다 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또 나가라고 막 그러지만은 저는 그런 폭력성은 지양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고민은 속으로 하는 것이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적어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외부적 행동은 이미 결심을 하고 무슨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아니 그동안 계속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칙과 상식이 행동을 같이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탈당이 예고돼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접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러면 경쟁자가 아웃되게 생기니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본심은 아닐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자질 문제 아니면 그럼요.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하지 하책을 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 분이 원래부터 고민했었다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선택도 자신들의 원칙과 상식이 공천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그렇거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자신들의 계파가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노원에서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다른 선택을 한다. 전부 이제 이런 혐의를 받잖아요. 이런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빌드업이 한꺼번에 싹 벗겨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지금 같이 행동 안 했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조응천 뭐 누구냐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원우 의원 이런 분들이 막 이른바 방어박을 윤영찬 의원을 씌워주는 기기묘묘한 상황이 이제 공천 벌어지잖아요. 때문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공개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문자만 보더라도 뭐 컷오프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근택 지금 변호사가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공천이 확실해진 뭐 그런 그러니까 상황은 아직 아닌 결정된 거잖아요. 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뭐 당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니까 뭐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이거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그다음 이걸 지금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한 단계이고 뭐 피해자 그다음에 피해자와 그다음에 지금 뭐 그 현근택 변호사를 전부 다 한 상태이고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천과 관련해서 뭐 현근택 변호사가 뭐 컷오프 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남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윤혁 의원도 참 안 했어야 될 선택이라는 게 만약 그래서 그냥 당에서 그냥 엄중경고하고 끝나버리면 현근택 변호사 공천에 경선에 나갈 텐데 그때 경선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얘기가 정성호 나와서, 의원이 사실은 그거는 노출되면 안 되는 메시지였죠. 맞아요. 왜냐하면 평소랑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가료를 하다가 여의도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부각되다 보면 사실 대표로서의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비공식적인 건데 뭔가 첫 일성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돼버리니까 이건 정성호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패착을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성남중원구 관련해서의 공천 여가 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그럴 있고 또 수밖에 비명계에서는 없죠. 사당화 증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의견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저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 가장 큰 친하고 당내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정성호 의원이 의견 개진을 했잖아요. 뭐 공관이 컷오프 하니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까지 뭐 당 대표의 의중이 투영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무를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컷오프란지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 문자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게 앞서서 뭐 상의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징계 문제와 관련돼서 당내 여러 인사와 두루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상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윤리심판원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근데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누가 뭐래도 부를 수 있는 그분이랑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이후에 그 어떤 일성도 없는 상황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또 그거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둘이 밀실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냐는 의심을 하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 내용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읊조리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되게 그런 거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해야 되는 말이지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그렇게 읊조리듯이 말할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제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줄을 서야 돼? 라고 하면서 정성호 의원 제 생각에 그 문자 이 발견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호 의원 전화 기다리거나 전화하려고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붕괴를 설주한 부위원장 그래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건 이재명 저도 대표가 주류가 아니라서 완전히 전화 안 했구나 싶어서 아차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나고 전화해야 돼. 전화 못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큰일이네요. 대표가 완전히 여기서 위기다. 예, 정치적으로 그냥 확 물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 여당 공천 이야기도 해야 돼서요. 국민의힘 공감위원들 인선 결과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를 한 것을 두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공천도 이제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어떤가요, 김지섭 위원장?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무총장도 하셨고 인재영이 위원장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찐윤 공천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하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기자가 바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친윤 공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대답하신 게 인재영이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준비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인재영이 위원장 출신들이 공관위원회에 들어간 사례를 찾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도 기자들이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셨던 걸로 보여요. 당연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의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그 답변 내용이 저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재영이 위원장이 공관위원까지 들어가면 마치 비유를 하면 기소한 검사가 재판까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재영이 위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고 예. 공관위에서 추천 들어온 거를 심사를 해서 공천 여부나 뭐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양쪽을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추천해 놓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 공관위원회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은 이철규 의원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김지섭 최측근이 위원장 알고 아니고 있었어요?
유일한 메신저예요. 용산의 메시지를 받아서 당에 전달하는 유일한 메신저예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탈당 선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해오는 지침에 그렇게 절대 복종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당이냐 사당이지. 그 말씀을 제가 탈당 선언에도 넣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많은 현역 의원들이나 출마 준비자들이 제일 절망하는 부분이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 선임되는 거 보고 아이고 이 총선 정말 어렵겠구나. 이거 공천이고 뭐고 여태까지 해왔던 비상식적인 그 당무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딱 그 지점이에요. 꼭 안 해야 될 거는 꼭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관섭 김용남 의원님의 비서실장, 개인적인 주장이긴 그리고 하지만 이철규 위원장의 핵심 라인이라는 건 지금 뭐 주지의 사실이고 용산 여의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뭐 최측근님 어떠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잘하면 되지. 근데 최근에 있는 인재 영입들 인사가 논란이 많은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논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현직 판사가 너무 급히 오고 경찰 검사가 막 막판에 이제 90일 전에 사퇴해가지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역량과 능력이 있냐. 그 결과물에서 지금 최초의 그 자유투라고 하는 그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에 급하신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격렬한 말을 한 다음에 공중파로 올라와서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돋보이려고 자극적인 말을 하려다가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나가도 공중파에 나가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시는 게 나중에 다 뒤끝이 맞아요. 없이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철규 위원장이 선임된 것도 문제겠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지금 이미 의문부호가 붙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유투, 뭐 자격증 유튜브 투사 스타일 인사 스타일의 부작용이다. 요거 설명드리고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하면서 요 논란을 조금 수습하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지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걸 굳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할 정도면 얼마만큼 지금 자기가 이끌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어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한동훈은 총선용 치어리더이지 어떤 당의 결정이라든지 당을 이끌고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당을 이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려면 첫 일성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대로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한다든지 기존의 대통령실과는 다른 입장, 정말로 총선에서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법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국민의힘을 정말로 이끄는 게 비대위원장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실의 흐름과 똑같아요.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걸 누가 한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실제로 이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 인선 결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